당신의 형제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웃으며 밥을 먹은 게 언제였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명절마다 모여 떠들고 우리 형제가 제일 사이 좋다고 자랑했던 그 가족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단 한 통의 문자로 산산조각 났다면 유산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형이 연락을 끊었어요. 언니가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법원에서 동생 얼굴을 다시 봤어요. 이건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을 약 2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 그는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는 나무의 뿌리와 같다. 뿌리가 같은 가지끼리 싸우면 나무 전체가 죽는다. 하지만 정약용이 진짜 경고한 것은 단순한 우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제가 원수가 되는 구조적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통계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즉 형제끼리 유산을 두고 법원에서 싸우는 사건의 수가 2010년대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6개월 안에 가족 관계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형제끼리 왜 싸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 때문이죠, 뭐. 욕심 많은 형제 때문이죠.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시각에서 보면 이 대답들은 전부 증상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형제 간의 불화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인 작은 오해들이 부모라는 중심축이 사라지는 순간 한꺼번에 터지는 것이다. 부모는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닙니다. 부모는 가족이라는 시스템의 중심축입니다. 그 축이 사라지는 순간 오랫동안 균형을 유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크게 4가지 이유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가 숨겨온 불평등의 폭발. 둘째, 가족이 아닌 이방인이 되어버린 형제. 셋째, 돈이 아니라 인정을 두고 벌이는 싸움. 넷째, 정약용이 제시한 해법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 부모가 숨겨온 불평등의 폭발.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형제 중에 특별히 더 아끼는 자식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부모님은 공평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정약용은 자신의 문집 여유당 전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식들은 평생 그것을 공평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장남이라는 이름 아래 집안의 모든 기대를 혼자 짊어졌습니다. 공부도, 취직도, 결혼도 부모의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귀엽다는 이유로,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딸은 아들과 다르게 대우받았습니다. 집안 재산은 아들이 챙기지만 부모 병수발은 가까이 사는 딸이 도맡았습니다. 이 모든 차별들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그냥 우리 집 방식이야로 덮여 있었습니다. 부모가 계시는 동안에는 누구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 불평등을 조율하고 있으니까요. 형이 힘들다, 조금만 이해해라. 막내가 아직 어리다, 도와줘라. 딸이 고생이 많다, 챙겨줘라.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마시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율해주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나만 손해봤잖아. 나만 희생했잖아. 나만 차별받았잖아.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타깃은 누가 됩니까? 바로 옆에 있는 형제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 슬하에서 받은 것을 셈하지 마라. 그 셈법은 끝이 없고 끝이 없는 셈법은 반드시 원한을 낳는다. 그러나 슬프게도 사람은 부모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그 셈을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요. 형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용돈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그냥 넘어갔는데 막상 유산 나눌 때 그게 갑자기 다 떠올랐어요. 이런 이야기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가 평생 숨겨온 불평등이 부모가 사라지는 순간 폭발합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이 폭발을 막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가족이 아닌 이방인이 된 형제. 두 번째 이유는 어쩌면 가장 슬픈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각자의 삶을 삽니다. 형제는 다른 도시에서 다른 직업으로 다른 가정을 꾸리며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형 정약전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다른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편지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란 것은 과거의 일이요. 지금 우리는 서로 다른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므로 형제는 어릴 때의 정만으로 유지될 수 없고 지금 이 순간의 이해와 배려로 새로 쌓아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A와 B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밥상에서 먹고 같이 울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형 A는 대기업에 취직해 서울에서 살고 부유한 배우자와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동생 B는 자영업을 하다 몇 번 실패하고 이혼도 경험했으며 부모님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겉으로는 형제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삶의 방식도 가치관도 경제 수준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 이 두 사람은 부모님 댁이라는 공통의 장소에서 만납니다. 부모님의 생일, 명절, 제사, 이 이벤트들이 두 형제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끈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모르는 형제는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장례 때 갑자기 마주한 형제는 사실상 낯선 사람입니다. 같은 핏줄이지만 같은 현실을 공유하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그 상태에서 유산을 나눠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집을 팔아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제삿날과 추모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서로를 모르는 두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갈등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형제의 우애는 특별한 날에 한 번씩 만나는 것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일상의 작은 안부가 쌓여야 우애가 깊어진다. 서로의 근심을 알고 서로의 기쁨을 알아야 형제라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부모님 댁에서 명절에만 만나는 형제는 사실 형제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이미 우리는 서로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세 번째 이유, 돈이 아니라 인정을 두고 싸운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제 갈등을 돈 싸움이라고 단순화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형제 갈등의 본질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그냥 전쟁터일 뿐입니다. 진짜 싸움은 인정을 두고 벌어집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았다는 인정, 내가 더 희생했다는 인정, 내 고통이 더 컸다는 인정, 내가 더 좋은 자식이었다는 인정. 이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유산이라는 물질적 형태를 통해 그것을 받으려 합니다.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내가 더 많이 희생했으니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재물로 인한 형제의 다툼은 재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쌓인 서운함이 재물을 빌려 터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물을 나누기 전에 마음을 먼저 나눠야 한다. 이 문장을 읽고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딸 셋이 남았습니다. 첫째는 20년간 어머니 근처에 살며 병원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결혼도 늦어지고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둘째는 돈을 잘 버는 남편과 결혼해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명절엔 잘 못 왔지만 돈을 보내줬습니다. 셋째는 가장 어리고 어머니에게 가장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작은 아파트 하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세 딸이 3분의 1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첫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20년을 희생했는데 3분의 1이 말이 되나? 이 싸움은 돈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 20년을 누가 인정해 주느냐의 싸움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제일 사랑받았다는 인정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것은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인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서로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내 희생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내 고통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희생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갑니다. 정약용이 아들 학연에게 쓴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동생보다 더 고생했다고 느낄 것이다. 동생은 형보다 더 서럽다고 느낄 것이다. 이 두 감정이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감정을 서로에게 증명하려 하는 순간 너희는 평생 원수가 된다. 얼마나 무서운 통찰입니까? 정약용은 말합니다. 감정은 둘 다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려는 순간이 문제라고.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형제 갈등은 돈 싸움이 아니라 인정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잠깐,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모가 숨겨온 불평등의 폭발. 둘째, 이방인이 된 형제. 셋째, 인정 싸움. 이쯤 되면 여러분 중 일부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미 싸움이 난 집은 어떻게 해?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어? 맞습니다. 이미 갈라진 가족을 봉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고 형과 편지를 나눴습니다. 정약용의 해법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의 해법 1. 부모 생전에 할 것들. 정약용의 첫 번째 해법은 이겁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형제 간의 서운함을 털어놓아라. 그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작은 서운함을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보다 작을 때 말하고 작을 때 풀어야 한다. 물이 새는 독은 결국 비어버린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단순히 대화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그 울타리 안에서 서운함을 꺼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 자리에서 중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것을 해보십시오.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모님께 물어보십시오. 어머니, 저희 나중에 재산 문제로 싸우지 않으려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해줬으면 해요?
이 질문 하나가 수천만 원짜리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부모 생전에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터부시하지 말라고. 재물을 미리 논하는 것이 불효라 생각하는가? 아니다. 부모 사후에 자식들이 싸우는 것이 더 큰 불효다. 두 번째 해법은 이것입니다. 부모님 댁에 모이는 것 말고 형제끼리만 모이는 시간을 만들어라. 정약용은 형 정약전과 유배지에서도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가 모일 이유가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형제의 우애는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형제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명절에 부모님 댁에서만 보지 말고 형제끼리 밥 한번 먹고 형제끼리 여행 한번 가십시오. 그 시간들이 쌓여서 위기의 순간에 울타리가 됩니다. 정약용의 해법 2. 이미 갈라진 가족에게. 하지만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이미 형제와 갈등이 생긴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약용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는 유배 중에 한 제자에게 이런 글을 써줬습니다. 이미 부러진 나뭇가지를 다시 붙이려면 힘으로 눌러서는 안 된다. 천천히 물을 주고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약용이 제시한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먼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형제간의 다툼에서 한쪽만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다. 먼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약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된다. 형제와 싸웠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은 내가 이 갈등에서 기여한 부분이 뭘까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마라. 정약용은 말합니다. 재물의 다툼은 마음의 다툼이 먼저다. 마음이 화해되면 재물은 자연히 해결된다. 재물을 먼저 해결하려 하면 마음은 더 멀어진다. 이미 법적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틈에서 인간적인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보십시오. 법이야 어떻게 되든 나는 내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이 한마디가 수백만 원짜리 합의서보다 강합니다. 세 번째, 기다려라. 정약용은 18년을 기다렸습니다. 형 정약전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편지를 주고받으며 형제의 정을 지켰습니다. 모든 관계는 시간이 해결하는 부분이 있다. 포기하지 않고 작은 연락을 유지하라. 문을 닫지 않으면 언젠가는 열린다. 오늘 저는 3가지 이유와 3가지 해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떠나면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이유. 그것은 욕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래된 불평등, 낯선 이방인이 된 형제,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근원적 욕구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를 잃지 마라. 세상의 부모 다음으로 가까운 것이 형제이다. 그 형제를 잃으면 너희는 진정한 고아가 되는 것이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형제에게 전화 한 통 해주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부모가 계실 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이미 떠나셨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뿌리가 같은 나무는 폭풍이 지나고 나면 서로에게 기댄다. 여러분의 형제가 지금 어디에 있든 그 사람도 같은 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